우리 주변의 이슈들을 향한 원칙적이고 냉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2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산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 중이던 한 신생아의 손가락이 의료진의 실수로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의료진이 자궁을 절개하는 과정에 수술용 칼로 신생아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건드리면서 일어났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아기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고가 발생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 숭고한 순간인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의료진의 신중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부 지역의 결과가 유출돼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투표 결과가 일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의 각 캠프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또 반박을 쏟아냈는데요. 조사 결과 SNS에 유출된 현장 투표 결과는 6명의 지역 위원장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 결과 유출 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징계는 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왜 자신들의 경선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이들을 향한 검은 유혹, 불법 도박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불법 게임 바다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가 2008년 53조 7천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96조 2천억 원으로 급증해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에 배당을 하는 정치 토토 사이트들까지 등장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사실이 혹여 우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금 씁쓸해집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은 큰 이슈가 있다면 독도와 위안부 관련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왜곡,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에서는 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발표됐는데요. 이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됐으며, 독도를 설명할 때에는 그 앞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이라는 표현을 꼭 넣도록 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해결을 강조하며 보상 논의 중에서 합의 성립으로 표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처사를 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던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날은 언제쯤 올까요? 또 한 번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나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4일 옥천 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당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는데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원생을 구타하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1년간 휴원에 들어갔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인성관리 시스템 도입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을 보다 공정하고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몰이 변호사 추격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경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1회 방송을 했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또 변호사 두 분을 모셨는데 지난주 변호사님들한테는 조금은 죄송하지만 오늘 좀 스튜디오가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영해진 것 같고 두 분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두 분? 네, 그러면 인정하는 걸로 알고 어쨌든 지난주 저희가 첫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저는 사실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네. 굉장히 재밌고 녹화가 잘 됐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꼭 챙겨서 제 방송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상당히 재밌게 시청했는데요.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시사성 있는 프로그램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방송한 내내 흥미를 가지고 시청할 수 있었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알차서 그 시청자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다음 주에 좋은 소감을 들을 수 있도록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매주 있었던 이슈들을 제가 먼저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데 오늘 가장 조금 안타까웠던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예쁜 아기들이 다쳤다. 제왕절개를 하는 중에 의료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이 의료사고 하면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언가 보상을 받거나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이 보통 통상적이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그 전문가인 의사랑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인 일반인 측에서는 그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평상적인 의사의 주의 과실 의무를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는 정도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의료소송을 통해서 이제 배상받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제왕절개를 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아이 손가락이 좀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과실을 또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니까 지난해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수술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로 많이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제왕절개가 결코 안전한 수술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네. 아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선택하셔서 안전한 수술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했다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뭔가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병원 측에서 먼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협의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왕절개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 산모들의 연령이 약간 상향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산이고 노산인 산모들의 경우에는 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이 간단하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기들이 다 태어나는 것은 자연의 법리로 간단하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네. 또 산부인과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의료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과실이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 산모와 그다음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의료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이겠죠. 의료진들이 이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하나씩 추격해 볼 텐데요. 먼저 어느 분부터 해볼까요? 이경득 변호사님부터 해볼까요?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이야기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준비를 해오셨네요. 최근 세월호가 지금 1073만에 인양이 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특별법도 개정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들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세월호 사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법 얘기를 조금 전달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가 떠오르는 과정, 그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졸이고 또 한 번 비통해 하셨는데 날짜가 무려 1073일째라고 합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요. 네,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 그동안 지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 인근에서 476명의 승객이 타고 가던 그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 뒤로 이틀 있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였고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게 되었는데요. 5일 후 신고한 최초 단원고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구조에 대해 미흡했다는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지금까지도 아직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흡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2014년 5월쯤에는 전 박근혜 대통령 국민 담화를 통해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 등에 대해서 무기징역 등 또 그 선원들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을 통해서 특별법이 발의되었는데 결국 합의를 거치지 못해서 특별 법안이 많이 계류가 되고 제안은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었고 이 인양 후에 세월호에 대한 선체 조사를 관련해서 실체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3월 2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 지금 세월호가 인양되었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월호가 다시 그 모습을 우리한테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73일째잖아요. 네. 근데 시작에서 말씀을 해준 것처럼 저희는 또 법률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또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 이 세월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탄핵 과정이 진행될 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세월호는 탄핵의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국가는 국민에 대한 생명 보호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서 헌법 위반 사항 4가지와 법률 위반 사항 5가지를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세월호 부분에 판단을 했었고요. 예. 또 세월호에 대한 구조 그리고 그 이후의 수습 과정에 대해서 국가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이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 부분이 법률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수 의견에서는 이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부인됐었는데요. 이제 소수 의견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의 네.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보충 의견에서 세월호와 같은 국가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위기를 수습하고 권한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유로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배척이 돼서 탄핵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두 분은 또 그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재판관 두 분께서. 또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네. 저희는 물론 법률적인 시각에 접근하는 겁니다. 저도 탄핵 심판 그 결정문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네. 이제 법정 의견과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법정 의견은 대통령은 국가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대통령이란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국민들이 기대치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것과 비교할 수 정도 상당히 큰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추상적인 개념의 이유로 탄핵 소추 사유 자체로 삼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탄핵 사유로 삼되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의 사유로서 세월호 문제를 판단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두 분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가적인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의 그 선거로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부여받는 선거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핵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느냐, 그 직에서 파면을 시키느냐, 그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파면을 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분을 그 직책을 얻게 된 것은 결국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인데, 국민의 뜻을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만연하게 이 자체로 법률 위반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법적 안정성과 정부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막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위반이라기보다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되게 추상적인 의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말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네. 이제 성실하게 직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 사유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대통령에게 이 헌법재판소가 관대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그게 아마 대통령직을 얻게 된 과정,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탄핵의 사유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서 해주셨고요. 이제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온 거잖아요.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좀 일반 공무원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헌법 84조 이하면은 대통령의 경우 JMC의 내란 또는 외환 이해의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추를 못할 뿐이지 지금까지 특검이 조사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네. 또 대통령 JMC에 저지른 범죄를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소추하여 재판이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서 이미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혐의가 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의 문제가 뒤따를 수가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또 지지자들의 반대 집회 등 사회 갈등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다른 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또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군사 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요. 예. 1997년 12월 20일 특별 사면 조치로 풀려났죠. 그래서 그 수감 기간은 2년 19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15일 정도 더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1995년 1월 10일 비자금으로 구속되어가지고 전 대통령과 같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었죠. 그래서 2년 1개월 정도로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두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받긴 하였지만 실제로 형을 살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다른 전 두 대통령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 그 사이에 세월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듯한 그러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네. 집행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왜 어떤 점에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뭐 민사상으로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상으로 범죄를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위배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에 해당해야 되는데 단지 세월호 관련해서 뭐 구조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나중에 차후에 뭐 안전조치 의무나 구조 인양 작업이나 세월호 조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소극적인 대응에 부분이 이제 국민으로부터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기에는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뭐 그날 당일에 있었던 몇 시간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직은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아직도 그 7시간에 대해서는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헌재 판결문에서도 피소추인이라고 기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주장한 바를 설시해 놓긴 하지만 그 부분을 확정하게 인정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좀 더 덧붙이면 방금 제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월호 사건에 한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특검 조사에서 밝혔듯이 뭐 뇌물죄라든지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에서 방해죄라는 등 13가지 혐의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도 말씀드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런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진다면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대통령 전직 박근혜 대통령께서 7시간 동안에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피소추인이라고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7시간의 행적이 밝혀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역사에 남을 그 역사적 사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한 후에 명확하게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이 받을 처벌의 수위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건 발생 후에 뭐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뭐 일부 공무원들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좀 놀랍기도 하고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또는 자리를 바꿔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고요. 그렇군요. 다분히 정치적인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권자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회를 하더라도 스스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또 여론의 평가를 지적적으로 반영하여 승진, 부적격자를 가감히 배제할 수 있는 성공 후사의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사권자가 자기 입맛대로 인사한 행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의 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문 및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때나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을 때에도 이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조사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뭐 삼풍백화점의 경우에는 불법 개조가 있었고 이제 성수대교의 경우에는 감리 감독의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후에 따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지상에서 있었던 사고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쉬웠던 점이 있는데 지금 세월호는 바닷속에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 인양이 돼서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낸다면 관련된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결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가운데서 이제 과책을 물어서 물론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는 문책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일단 이 지금까지 조사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퇴직 명령이라든지 뭐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으로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걸 좀 꼼꼼히 조사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해주신 선체조사위원회가 확정이 됐잖아요. 예. 3월 21일 날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요. 이 법에 따르면은 그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해서 세월호를 인양하면서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5명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3명 해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직원을 포함해서 50명 정도 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조사도 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거죠? 전문적인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제 선체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이제 조사가 끝난 이후로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특별법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저희가 뭐 이번에 국정농단 특별법으로 특검이 조직될 때도 조직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선체는 이미 인양이 되었고 이제 인양이 된 이후로 빨리 부식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급하게 시간이 쫓겨서 조직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그 유가족들 대표나 국회에서 지금 인양돼서 조사하는 과정을 감시할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아직 뽑지를 않았고요. 이 조직을 구성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고발이나 수사 요청이 가능하면 직접적인 수사만 못할 뿐이지 어떻게든 특검하고 비슷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와 미수습자들 가족들의 의견이 지금 시작부터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부분이죠? 선체 일부를 절단해서 인양하느냐, 인양할 때부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은 세월호가 침몰한 상태로 가라앉아 있을 때부터 이제 시스템 구조랑 세월호의 일부가 이제 조직과 불법 개조로 인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를 절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미수습자들에 대한 유실, 뭐 여러 가지 증거의 훼손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물망 등 3중으로 안전망으로 유실된 건 없이 하겠다는 이제 해수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유가족들이 양보해서 합의를 도출해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인양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램프 부분이라고 하면 배가 육지에 닿을 때 차가 지나가는 문 같은 거죠. 이게 결국은 닫히면 문이 될 테니까요. 그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부 절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제 세월호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이런 조사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많은 의혹들을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나왔던 거고요.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과 또 의구심을 남기지 않게 투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절단할 필요성이 있어 절단을 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충분히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국가적인 사태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절단을 해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잠금 장치 부분, 그다음에 연결 부분, 아니면 그 램프 근처에 있던 물건들의 소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양을 하고 그 부분이 인양 작업에 문제가 지장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단을 해야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유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감시하는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양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의구심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월호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탄핵에 대한 이슈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월호와 함께 떠오른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의 한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도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글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경득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정본청원이라고 썼는데요. 2015년 교수신문에서 희망을 상징한 사자성어로 채택해서 알려진 사자성어입니다. 이렇게 근원을 바로하고 근원을 깨끗하고 맑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 잡아서 근본을 바로 잡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이미지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네, 저는 결리사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세월의 선장은 아닌지 한번 항상 생각하고 성찰하는 삶이 중요한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정본청원 결리사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원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첫 번째 이슈가 좀 무겁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아마 많은 여성분들하고 특히나 주부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바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연인관계 인정을 통해 관련 법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정농단, 탄핵정국 사이에서 어지간한 뉴스는 거의 다 묻혔는데 끝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슈였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문제. 열애설을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에 최근에 인정을 했어요. 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불륜이라 불리는 공인 커플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고백했는데요. 네. 바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입니다. 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13일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번자 시사회 직후 간담회에서 커플링 반지를 끼고 등장했는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이러한 관계를 인정한 것이 드문 일이다 보니 그렇죠. 이날 취재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네. 이 이슈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불륜이 있으면 끝까지 정말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경우는 결국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혹시 몇 해 전에 간통죄 폐지로 또 온 나라가 또 들썩했었잖아요. 이와 또 관련이 있을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겠죠. 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2015년 2월이었죠. 네. 그동안 4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에 대해서 드디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라며 사실상 간통죄도 폐지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 때문에 형법으로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불륜 같은 일을 이제는 오히려 떳하게 인정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는 형법적 처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민사로는 뭐 처벌이 될지 뭔가 뭐 이렇게 조율이 될지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간통죄가 위헌 판결되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 현행법상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나 모든 법정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근데 이때 불법행위란 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인데요. 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배상 책임은 네. 가능하다. 네. 근데 금전적으로 보상이 될 문제가 싶기도 합니다. 우선 근데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 먼저 간통죄 폐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도 간통죄 폐지 합헌이라고 생각하세요?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할 경우에 일단 전제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를 그러니까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네. 결국은 간통죄가 그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먼저 깨라는, 그러니까 가정을 깨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밀어야지만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순된 규정이라고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벌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반성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라는 목적으로 그 규정이 됐다면은 그 규정을 위한 고소 요건은 사실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처벌로서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간통이나 불륜 우리가 뭐 한 달이 건너면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드라마상으로도
뭐 막장 드라마에도 온갖 네. 간통 불륜의 소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특이하거나 드물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조문이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사문화되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가사 만약 이런 조문이 남아 있어서 일말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처벌의 규정을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통죄 그 조문 자체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문 자체는 위헌이다 이런 의견이고요. 변호사님 어떤 얘기 하실지 저는 기대가 좀 되네요. 의견이 네. 달리하는데요. 아. 네, 과거 형법 241조 간통죄를 위헌 판결하면서 그 폐지시킨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 한번 제가 읽어보고 왔는데요. 그 위헌이라고 판단한 다수 의견은 주된 논거는 네.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간통행위를 국가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이 사생활에 속하는 사회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는 국제적인 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주된 논리였고요.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자면 과연 일부 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제도가 정말 그 개인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에 속한 보호 영역에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고요. 간통행위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이를 대한 비난하고 이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의식은 유효하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세 국민들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만 보더라도 그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는 그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덧붙이면요. 전 국민이 수범자인 제도에 대한 그 위헌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사회의 부분부 미시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좀 나눠진다고 봅니다. 우리 간통죄와 같이 전 국민이 수범자이고 자기 인생에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 이성에서의 불륜이 일어나고 아니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을 헌법재판관 구인이 서로 물론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그 구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보완을 하는지 하는 그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두 분이 반대 의견이면서도 또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처럼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던 부분은 이제 사생활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물론 혼인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그 혼인 제도의 침해가 있는 불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규정 자체의 입법 목적을 부인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간통죄를 어떤 효교로든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네. 국회가 지금도 다시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을 벗어나서 벌금형부터 처벌 여러 가지 다른 제재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요새는 여러 가지 성범죄에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징역 벌금형 외에도 신상 공개된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 제한 맞아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벌 규정을 둬서 다시 입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통죄 자체 이 조문의 입법 목적이 부정됐던 것은 아니어서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시면은 침해가 과도했다는 부분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이미 혼인을 해서 이루어진 가정에서 혼인의 실체 없이 형식적으로만 협작상 부부로 되어 있고 그러다가 한 일방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제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 간통 불륜 행위하고 그렇지 않은 혼인 관계는 정상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두고서 애정 관계에 바탕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남자분들에서 잘 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처벌의 잣대를 댄 것은 이제 비례 반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경우에 간통죄가 상황마다 다 달라요. 정말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근데 단순한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구제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그 점을 지적해서 위헌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넘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간통죄는 뭐 폐지가 됐고요. 이제 뭐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것이 정당한가? 심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던졌고 앞으로도 던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또 봐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돌팔매 던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 불륜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요. 네. 뭐 불법 행위를 하면 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협한 행위로 상대방의 손해를 가한 경우인데요. 민법상 그 금전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경우에 그 홍상수 감독과 그 부인은 법적인 부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지금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얘는 부정행위에 해당돼서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홍상수 감독은 책임을 두 가지를 질 수 있는데 그 배우자로부터의 재판상 이혼이 청구를 제기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난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모든 일을 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온 국민으로부터의 그 비난, 죽은 굿이라는 그 낙인을 평생 달고 살 수밖에 없는 무거운 굴레를 안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감내하고서라도 본인들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 향후 법적 처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이 따를 만한 네. 그런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간통죄가 만약 아직까지 있었다면, 지금 없잖아요, 일단은. 그럼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에 대한 처벌이 간통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요? 간통죄로 기소가 되면 뭐 구속되는 경우는 아니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다가 불구속 재판, 뭐 그리고 거의 99%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사무화된 규정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간통죄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간통죄도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전적 보상도 또 크게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더 소홀히 되지 않았냐라는 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하나가 왜 불륜을 인정하는 시기가 지금인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 두 사람 계속 부인을 했었잖아요. 부인을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뭔가 소문으로만 돌다가 네. 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고요. 홍상수 감독이. 근데 부인이 그 이혼 소송을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또 인정을 했어요. 왜 지금일까요? 그 언론에서 밝혔듯이 홍 감독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갑자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와의 이혼 소송과 좀 연관지어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으시고요. 예. 다시 말해서 현재 홍상수 감독과 아내의 이혼 소송이 그 배경인데요. 현재 홍 감독은 이혼을 원하고 있고 반대로 그 아내분은 네. 그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탄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를 하면은 그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해도 이제 인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홍상수 감독은 아내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죠. 불륜을 저지른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아내분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없다. 한다 하더라도 뭐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게 네. 유책주의. 네. 예.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또 파탄주의가 있는데요. 파탄주의를 하면은 아무리 이혼 사유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더 이상 그 두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상당히 파탄이 된 네. 경지까지 오는 걸 파탄이 말을 하는데 예. 네, 죄송합니다. 혼인의 실체가 네. 없다고 보여지는 더 이상 네. 뭐 유지할 수 없는 관계까지 왔다. 더 이상 파탄이 이런 거죠. 내려져가지고 예. 계속 혼인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혼을
허용해주는 게 낫다는 게 이제 파탄주의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유책주의인 거죠? 예, 지금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간신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간신히 고수하고 있나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그 직후에 네.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책주의를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파탄주의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네. 13분의 대법관 중에서 7분이 여전히 이제 주책주의를 고수를 했고요. 나머지 6분이 의견이 달리했는데요. 네. 근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게 기존의 확고한 유책주의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거의 의견이 반반이었네요, 그러면. 네. 네. 앞으로 향후 이제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제 이혼을 심판하게 될 때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받아줄 것인가. 즉 네. 이제 유책주의에서 혼인의 실체가 없다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던지 간에 각자 인생을 살 수 있는 이혼을 허가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쪽 파탄주의로 갈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한다면은 네. 지금 입장과는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홍 감독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무래도 이러한 법리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확고한 유책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 파탄주의가 인정되면은 자기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를 못한 상황에서 파탄주의로 가게 되면은 네. 자신의 불륜 상황을 만천에 공개하고 우리는 이렇게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으니 더 이상 혼인생활이 어렵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파탄주의를 뒤로 업고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네.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계산을 하고 했다고 일부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의견 있다는 해석이 거. 있을 수가 우리는 있으니까요. 더 이상 이제 그 전 아내하고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관계다. 네. 이걸 얘기를 한 거죠. 네. 욕을 들어먹더라도. 홍상수 감독이 법리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네. 김민희 씨가 외국에서 받은 그 상의 의미가 여우주연상이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3대 영화제에서 이제 한 명씩 여우주연상을 받은 수상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예전에 받았던 강수현 씨, 네. 그리고 전도연 씨,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하는 태도와 그 여배우의 위상, 또 국가적인 영화 산업의 위상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런데 김민희 씨는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활동을 못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 상황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공식적인 배우로서의 활동 행보를 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홍상수 감독이 더 로맨티스트가 되는 건가요? 김민희 씨의 이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계기로 좀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빛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뭐 두 사람 관계가 시작된 건 아니었겠지만 네. 이제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둘이 논의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배우로서의 김민희와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의 홍상수의 입지가 계속 숨어서만 지낼 수는 없지 않겠나. 맞아요. 계속해서 홍상수 감독하고만 작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근데 김민희 씨가 앞으로 상업적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그건 선언을 그렇죠. 네. 하면서 홍상수 감독의 위주로만 남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관대한 잣대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인들 사이에서 지낸다면은 네. 그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는 그닥 지장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소문이 났을 때 이미 이 영화를 찍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온 국민의 그 비난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한 부분이 더 비난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어찌됐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하면 한 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 이분 아내입니다. 네.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유책 배우자가 혼인을 요구하고 네. 피해 배우자가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해주지 상황이라서 않겠다. 이 시청자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 아내 배우자분에게 동정적 여론이 흐르고요. 상당히 또 여성분들은 또 이런 상황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의 그 행태에 대해서 되게 공분을 사는 어렵고 힘든 문명의 세월부터 그래 지금 홍상수 감독이 위치에 오를 때까지 아내의 내조가 큰 공을 차지했을 그쵸. 거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홍상수 감독은 그 나이에 비해 굉장히 어린 그리고 여배우하고 이제 사랑을 찾았다고 본인은 밝히지만
그 홍상수 감독과 같이 동공등록해서 네. 지금의 나이가 된 아내는 졸지에 말하자면은 새로운 여자를 찾아 떠난 남편 때문에 버려지는 신세가 맞아요. 되잖아요. 이게 꼭 여자로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주인공이 남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 사람에게 동정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편으로 더 동정심이 가는 거는 이제 남편의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여자가 뒤늦게 혼자 자립하거나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네. 처음에 결혼해서 이룩해서 살 때는 둘이 협심해서 살다가 어느 일방의 의사가 난 이제 더 이상 이 결혼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날래 이런 일방의 의사만으로 한 사람이 그걸 감내하도록 한다는 건 사실 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또 이 아내분이 이혼 송달 서류를 계속 안 받고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뭐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아내분은 정말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서류를 왜 받아? 이혼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게 법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1일 날 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조정 신청서를 송달을 거부했거든요, 아내분이.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을 이제 취소를 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정식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달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재판부에서 공시 송달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공시 송달이 되면은 그 아내분은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홍상수 감독이나 뭐 대리인 측이 나와서 그 홍상수 감독 측만의 이제 주장만을 듣고 아내분에게 불리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은 지금은 이제 송달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정이 만약에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홍상수 감독에게 있는 거고, 홍상수 감독이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돼서 우리 가정은 형식적으로 호장만 남아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한 홍상수 감독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책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아내분이 뭐 크게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이제 아까 서두에서 대법원 판결의 입장 변화, 감지, 그 부분은 파탄주의로 흘러가는 흐름, 물론 이제 파탄주의 채택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봤을 때 파탄주의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내분 중에서도 파탄주의에 의한 이혼 판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탄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잘 지낼 수 있다. 본인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유책주의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전혀 이혼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 배우자도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만 있다면 그 결혼을 유지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책 배우자 측에서 상대방이 나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을 하기 위한 감정이 쌓여서 이혼을 안 해줄 뿐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상대방에 대한 비난, 상대방을 탓하는 온갖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견디면서도 이제 유책 배우자를 기다리겠다는 배우자 측의 진정성이 보인다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남아있는 배우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어렵네요. 이게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면 이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주변 분들까지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한 말씀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준비를 해드리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번에는 김 변호사님부터 보겠습니다. 권선징악. 네, 잘하시죠? 네, 권선징악. 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한 사자성어인데요. 이때 우리가 착하고 나쁘다는 기준은 어떤 처벌 기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시대가 인정하는 윤리구금에 어긋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서 분류는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동고동락 쓰셨습니다. 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움도 같이, 즐거움도 같이 평생을 동반자로 살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한 배우자를 이제 노후에까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지향하자는 의미로 동고동락이라고 썼습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두 분 처음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변호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진행자님도 네. 너무 잘해주셔서 좀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시정일가 많이 긴장했지만 그래도 준비한 부분을 그래도 차근차근 잘 전달해드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많이 선정해서 유익한 정보를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뜨거운 이슈를 원칙적으로 바라보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